면담했던 뭐 내용 중 일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전혀 그 방향하지 않고 괜히 쓸데없는 우리 그 산업학 모임의 그 회식 장면 뭐 그런 거 나오고 아주 지역적인 거. 그리고 또 너무 그 몇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 전체적인 그 입체감이 아주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TV조선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현건에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실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맨 처음에 이제 협조를 관리 현건에 협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인식 받아버려가지고 좀 난색을 처음에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 아무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작업은 그 이를테면 정보와 자료를 많이 적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수를 하셔서 그걸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산만스러우면 아주 지역적인 부분만 강조된 채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TV조선 특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정주영 회장 대역으로 그 출연시킨 그 인물도 전혀 적합치가 않고 그리고 또 그 자료 출연했던 그 당시 그 우리 그 상징 유니폼 이런 것도 엉뚱한 거를 그건 그 보는 거 아닙니까? 비주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더라고요. 그냥 엉망의 엉터리였습니다. 그냥 오디오로 하는 거와 달라서 비주얼인데 뭐 그런 그 자료들이 엉망이니. 온도를 조금 더 내려드릴까요? 됐어. 변량 좋겠어. 이렇게 시원한 데 있으니까. 그쵸. 저도. 아이고 집에 있으라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요. 죽겠어. TV조선 할 때 그 뭐 주변의 산업판까지 갔다면서요, 카메라를 가지고. 예, 그때 저는 그 눈 수술해서 못 가고 제 후배인 그러니까 79년 공사 거의 한 85, 6% 거의 90여 % 제가 완성한 이후에 장공사를 맡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친구가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 수술을 해가지고 현장에 갔어도 그 현장을 제대로 취재를 거의 안 했어요. 그 많은 그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천천히 시작해서 괜찮겠습니다. 예, 하시죠.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산관리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은 아마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향후 이제 그 아산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근현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는 더 나아가서 이제 아산학의 어떤 그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라 저희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술자께서 이렇게 참여해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행은 일단 구술과 정리 편의를 위해 가지고 호칭은 이제 구술자, 저희들 면담자, 우리 명예회장님은 창업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통일해가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 유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생년월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39년 7월 18일 그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그 아버님이신 김홍수 씨와 어머님인 남옥순 씨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 7살인 1946년에 그 순천 동국민학교를 그 월반에서 5년 만에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순천 중학교, 순천 고등학교를 거쳐서
195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해서 61년도에 그 서울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학창 시절은 워낙 제가 그 시골에서 그 서울로 유학을 해서 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그 입학했던 그 동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서울이거나 아니면 대도시 그 학생들이 뭐 대부분 저는 그야말로 그 시골에서 그 이제 혼자 친구도 없이 혼자 입학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그 열등의식도 좀 있고 그 내가 뭐 이게 잘못 그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우연한 기회에 그 1학년 때는 그 기초적인 그 부문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물리, 화학 이런 걸 하는데 화학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뭐 이를테면 촌놈인데다가 그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망설이는데 그때 그 이제 서울서 학교 나온 서울 1.25대학교 나온 그 학생이 내가 그 묻고 전 거를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생이나 나나 일단 그 입학한 이상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조그만한 계기로 그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그 2학년 때는 학비 일부를 면제받았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육 과목이 올레이가 나와서 그때 제가 이제 15회 졸업을 당시 토목, 화공, 섬유, 기계공학, 전기 뭐 할 거 없이 그 서울공대에서 이를테면 최고의 소위 수석 졸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조그만한 동기가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을 갖게 하는 조그만 동기가 저를 크게 그 일깨운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공과대학은 그 미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이 숙제 홈태스크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전부 그 문제니까 풀어서 제출하면 교수가 그걸 확인해서 일부 학점으로 이제 인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 노트가 제가 졸업한 후에 보니까 한 2년 내지 3년 그래서 용재 노트라 해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 이를테면 그 교과서에 나온 그 문제들을 그대로 푼 거니까 그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나중에 그 후배들로부터서 듣기도 했습니다. 뭐 제 자랑 같은 얘기여서 이거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구술자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격동의 현대사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일제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6.25를 거치고 또 5.16, 4.19 이런 근현대사를 다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그런 시대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뭐 정치적인 면은 뭐 좀 저거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이제 6.25 전쟁이 나서 그 전부 그 싸질머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고. 부산을 갔습니다. 예, 부산서 그 친척 집에서 그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와서 저희가 그
대학을 다니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 어려웠던 시절이죠.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저희 부모야 그 시골에서 조그마한 그 중무 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저를 서울에 이제 유학시켜 놓고 저를 뒷받침한다는 게 그렇게 굉장히 그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돈으로. 그러나 이제 워낙 그 당시 그 어렵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부터서는 제가 그 고학으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그 5.16 혁명이 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대 가서 군을 졸업하고 그 제대한 후에도 그 당시 그 이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는?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늘에 그 별 따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그 건설부라든지 이제 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좀 성공을 해보겠다는 그보다 더 앞서서 그 학업 성적도 좋고 제가 또 학구열도 좀 많은 편이어서 교수님들이 다 저더러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교수를 하라.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워낙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취업은 해야 되는데 취업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마치 그 현대건설이 그 해외 파견용 그 신입사원을 공채한다는 그 모집 광고를 보고 차라리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여기에서 내 꿈을 펼쳐보자. 그렇게 해서 그 공채 시험에 그때 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300여 명이 그 지원했는데 그때 이제 11명을 그 공채를 했죠. 뽑았죠. 해외 파견 그 요원으로. 그때 저랑 입사했던 분이 지금 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 박재면 전 그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회장 그리고 김재위 전 충청일보 사장 등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또 그 현대건설 입사할 때 입사 성적이 아마 제일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제가 그 월급 봉투를 보니까 다른 신입사원에 비해서 급여가 엄청 많아요. 2, 3년 차 그 사원 급여와 같은 그런 급여를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 정주영 그 회장님, 그 여기식으로 오면 이제 그 창업주라고 얘기하는데 창업주께서 그 이를테면 인재를 그때부터 관찰하고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구술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 지금까지 삶의 좌우명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뭐 그 성격이 솔직 담백하고 단순하고 저는 항상 그 근면, 성실, 정직 이거를 모토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뭐 특별히 지금 취미생활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좀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취미는 뭐 공부하느라 주로 또 일하느라 뭐
주로 없었지만 이제 1998년 8월 알미늄 사장을 퇴임하면서 네. 그때 처음으로 그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60이죠. 나이 60에 테니스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4년간 매일 같이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그 유일무이한 취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알미늄 90년 8월 달에 알미늄 사장으로 제가 취임했는데 그때 저희 또래는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때에 각 회사마다 전산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산실 요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90년도에 전 거의 컴퓨터에 관한 거의 상당히 많은 그 응용 프로그램을 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컴퓨터에 굉장히 취미를 가지고 매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술자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구술자는 현대건설에 입사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제가 입사한 시기는 1965년 7월 1일부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외 파견 요원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사한 뭐 계기가 있을까요? 현대로 굳이 가야 되는 어떤 그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2번 반복됩니다마는 저는 원래는 교수 그게 안 되면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좀 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 전혀 공채가 없어요. 몇 년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다른데 뭐 좀 이러면 대한석유공 그 당시 취업이 문제니까 예. 대한석유공사라는 이런데 그 공채 응해 보면은 그 당시 뽑는 게 수백 명이 응시를 해도 1명, 2명을 뽑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회사라고 제가 공개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한, 2명 뽑힌 거기에 합격을 해도 예.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한두 번 있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현대건설 모집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현대건설 건설회사에 가서 내 전공도 살리고 거기서 내가 한번 내 꿈을 펼쳐보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이 그때 입사 시험을 쳐서 입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 공채는 그러면 현대건설은 사기업이었다 아닙니까? 공기업 공채는 많았습니다만 사기업 공채는 거의 별로 없었습니까? 그 당시 그 현대가 저희 그 공채 이후에도 그 뭐 6개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공채를 그 했습니다. 예. 그 형주영 회장께서 창업자께서 이제 기업을 건설 회사로서 조금씩 그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인재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이 창업주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사기업이었지만 그 현대건설은 모집을 뭐 한꺼번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그 모집을 그 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때 그럼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는 공채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 후에 뭐 삼성도 있었겠지만 그 특히 우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채는 삼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입사 동기로 우리가 몇 번 말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동기라고 그러는데 예. 그때 초기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입사를 65년 7월 달에 했다가 바로 그 65년 9월 달에 예. 그 진해 비료공장 정지공사장에 예. 그 이명박 씨와 함께 제가 배치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명박 씨는 뭐 현 대통령이지만은 예, 예. 뭐 예, 그렇게 예, 예. 칭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씨는 현장 격리, 예.
나는 현장 기사로 7개월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5년 9월 2일 날 부임해서 66년 4월 5일까지 진해 비료공사장에 있다가 바로 4월 15일 한 열흘 후에 또 그것도 우연히 똑같이 이명박 씨와 함께 그 당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수주한 공사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국내에서 해외 공사 수주한 게 태국 남부 나라티와드에서 파타니간 100km의 하이웨이 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공사장에 또 똑같이 이명박 씨는 경리로 저는 현장 기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태국 하이웨이 공사에 예. 또 기록을 보니까 우리 창업자의 영어 통역 비서로 현대건설 일을 시작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저는 이제 영업 뭐 이런 건 하지 않고 제 직장 생활에서 조금 연이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태국에 제가 이제 하이웨이 공사장에 갔었는데 그 당시 현대건설로서는 해외 공사는 처음인데다가 그렇게 소위 말하면은 수준 높은 소위 말하면 국내 공사가 아닌 소위 선진 수준의 해외 공사는 처음 겪는 일이어서 체계화된 기술도 없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신입사원인 저로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갓 입사한 저로서는 마치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니까요. 가서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임했는데 매일 공사를 하면 그다음 이제 검사를 해야 다음 공정이 진행돼. 검사 결과 계속 리젝트 되는 거예요. 공사가. 그다음 또 공사를 하면은 또 리젝트 되고. 그 당시 이제 공사 책임자들 이제 100km이기 때문에 공구로 몇 개 잘라서 공구 책임자들은 국내에 있었던 이제 우리 소위 오래된 선배님들인데 그분들은 국내 공사를 이제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관록은 있지만은 이 새로운 엄격한 표준 시방서에 따르는 공사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니까 매일 리젝트 돼요. 그래서 그 공사가 엄청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인 나로서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지만은 이게 외국에 와가지고 소위 국제공사를 한다는 회사가 매일 소위 말하면 빠꾸나 맞고 공사 하면 밀려나고 이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당시 감독회사가 미국 회사였어요. 드류 캐터라는 미국 감독회사 감독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공사하면 제거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제 젊으니까요. 미스터 김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여기를 엄연히 공사 표준 시방서가 있지 않냐,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지 않느냐. 왜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 한은 너희들은 공사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가르쳐다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당시 미국 아스팔트 협회에서 나온 페이빙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도로 포장, 매뉴얼이라든지 각종 그 관련된 그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쟤한테 주면서 너가 이걸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해라. 너희들은 대충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또 그러니까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나한테는 의심나면 언제든지 가서 그 문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그 사이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이제 공사하라는 그 프로시저 절차라든지 뭐 그 또 검사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검사 후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그 메소드를 저한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하나씩 해가니까 공사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공사가 수행이 되니까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그 우리 창업주인 정중 그 회장님 사장이죠 그 당시 사장이 그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젊은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 잠깐 저희가 거기서 좀 왜 선배님들은 공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창피하지도 않느냐 좀 제대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대학을 나온 우리들은 그 공사 일선에 나가서 실제 그 감독을 부딪히고 하는데 쓰지 않고 대부분 우리들은 그 무슨 뭐 조수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것에 저희가 불만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창업주한테 그 신입생인 그 젊은 사원들이 그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어떻게 해외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 당시 해외 나가면 급여를 2배 반 줬습니다. 우리는 급여가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만일 그 저희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저희 짐 싸가지고 다 가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데모를 한 겁니다. 그 이제 그 요즘 얘기하면 그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사원 한 1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각 공구에 나가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 그 공구장들한테 그 건의를 했어요. 그 공구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절차대로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얘기를 싹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알지도 못한 놈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사를 하느냐. 시끄럽다. 너희들은 뒤로 꺼지고 그 기능공들 그 이제 중장비 운전공들 뒷바라지나 해주고 뭘 너희들이 안다고 자꾸 그러냐. 이렇게 번번이 무시를 당하니까 아까 말해서 편지를 쓰고 그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사장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쌓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안 나갔어요. 보이콧했어요. 그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이거 기록에 매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현대건설 역사상 처음 있었던 가벼운 그 뭐랄까 파업이랄까 이런 거를 저희들이 그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인가 그 말미를 줬더니 그 당시 정주영 사장이죠. 정주영 사장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그 젊은 기사들 앉히고 그때 이제 괄목할 만한 게 이명박 경리 나하고 똑같이 십사원 아닙니까? 그때 4급 사원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명박 사원을 옆에 앉히시고 본인이 안고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얘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뭘 개선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전부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개인의 급여가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인데 그때
그 소위 엠비리 이명박 씨를 옆에 앉혀놓고 그 각 개인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쟤는 필요하느냐, 이 시점에서 쟤는 잘라도 좋느냐 한 거를 그 이명박 씨하고 상의를 하더라고, 기성마을. 그러니까 그 이명박 씨도 그 당시 신입사원으로 갔지만은 얘가 좀 다른 데로 잠깐 흐릅니다만은 그 태국이 그 열대 있지만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와요. 그 사무실에. 그 대신 밤 늦도록 근무를 합니다. 다 관리직들 퇴근해도. 그런 좀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또 점이 있습니다. 아주 끈질기고. 그러니까 그 정정회담 그때 그 이명박 씨를 데리고 그 소위 말하자면 파업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사장이 우리 얘기를 다 듣고 매일같이 리젝트되고 막무가내식으로 공사한다는 걸 완전히 파악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창업주는 6.25를 거쳐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많은 국내 일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그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그 멤버들이어서 그 처음 해외 공사에 책임자들로 많은 분들을 내보냈는데 그분들이 효용이 없다는 것을 빨리 판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해보면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다. 왜? 우리가 하면 공사가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신입사원인 저는 이제 포장, 페이먼트 도로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글을 전부 밀어내고 깨끗이 정지한 다음에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이제 이를테면은 보조기층, 기층 깔고 맨 위에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는데 저는 그 포장 담당이었습니다. 포장. 그래서 포장 담당이었던 그분의 성함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뒤로 물러나고 새파란 저희들이 그 앞장서서 이제 포장을 끌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제일 문제가 그 기능공들, 장비를 운전하는 기능공들이 그 당시도 보수적이어서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새파란 신입사원 놈들이 뭘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래서 그 운전공들 다루는 게 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공부만 하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부터 근로자, 운전공 모든 사람을 이제 잘 나름대로 다스려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또 깨우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인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그분들의 또 가려운 데도 우리가 다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니까 비록 새파란 놈들이지만 저희 얘기를 잘 따라주고 해가지고 공사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정 사장이 자기 결심이 왔다 해가지고 여행 중에도 우리들 몇몇 사람들한테는 우편엽서 있지 않습니까? 우편엽서로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계속 힘을 내서 너희들 끝까지 좀 잘 좀 해다고. 그래서 저희가 태국 공사를 예산을 초과해서 미치긴 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구형 장비들을 전부 버리고 새로운 장비, 새로운 공법을 그때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70년도 경부고속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시공하는데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가 태국에서 우리가 깨우친 노하우가 가지고 전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설회사들도 우리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해서
그 소위 경부고속도로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끝낼 수 있었던 그 이 태국공사가 그 원동력이 그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 시립사원들 우리 연판장 돌리가 회장 그 창업자한테 보낼 때 이명박 그때 이명박 씨는 아니요. 저희 멤버에 없고 예. 그 돌릴 때는 순수한 저희 그 기사. 현장. 이명박 씨는 격리. 우리는 현장 기사. 근데 이제 이명박 씨는 이제 뭐 각자 급여라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사들 같은 동기들이고 또 뭐 또래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관찰을 해서 어느 친구가 유능하고 이런 것들을 대충 그 당시 파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주영 사장한테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태국에는 몇 년 있었습니까? 태국에는 1966년 4월 15일부터 1967년 11월 29일까지 그 태국에 있었고 제가 그 포장공사 약 6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다른 제 동기한테 인계해주고 저는 바로 그 1967년 12월 달에 1년간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쿨지안이라는 그 기술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도로 뭐 여러 가지를 전공을 하는 그 기술 회사에 그 회사에서 그 1년간 기술 연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개인 회사가 자비로 해외에 그 회사에 직접 저희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그 회사 사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그래가지고 1년간 그 쿨잔에 제가 파견돼서 기술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기술 연수 받은 친구가 한 3, 4명 됩니다. 그래서 기술 연수를 1년간 받고 68년 그 돌아오자마자 10월달 돌아오자마자 경인고속도로의 포장 담당으로 투입됐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 지금도 있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에 포장 담당으로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거의 그 끊임없이 끝나면 투입, 끝나면 투입, 끝나면 투입 이런 식으로 해서 경인고속도로에 68년 10월부터 69년 5월까지 그때 이제 대리가 됐습니다. 그 하자마자 바로 6월 달에 6월부터서 70년 1월 말까지 오산 천안간 고속도로에 투입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계속 포장공사에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광주 송정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바로 끝나면 경부고속 오산 천안 옥천간 공구장. 그때 이제 제가 과장이 됐는데요. 70년도에. 그 다음에 미아리 창동간 도로 포장공사, 속리산 보은간 포장공사, 대구 안동간 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71년 10월까지 연속으로 끝나면 투입하는 형식으로 계속 거의 도로공사에 도로공사의 소장으로 책임자로 계속 투입되었다가 1971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본사로 복귀해서 국내공사 관리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현대건설이 시행하는 전 현장의 공사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 예산도 거기서 컨트롤하고 공사 자금도 거기서 그 조절 관리하고 하는 공사 관리부에 제가 기술자로서 처음으로
71년 10월부터 74년 11월까지 4년간 예산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그 당시 그 예산 담당 제가 차장으로 있을 때 이명박 씨는 그때 그 부사장으로 초특급 승진을 시켜서 그때 부사장으로 저하고 입사 동기였던 이명박 씨가 공사관리부 바로 직계 상사인 부사장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원래 그 공사 예산은 공사를 수주를 하면 그 회사에서 그 100원에 수주하면 80원에 이 공사를 마치겠다 하는 거를 그 공사 그 집행 예산을 그 본사로부터 승인받아서 소장은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예산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겁니다. 그거를 원래는 각 기술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기술부서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승인하고 했는데 이 업무를 그 이명박 부사장이 공사관리부로 모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할 것 없이 모든 기술 부문의 예산을 그 국내공사관리부 예산과로 가져와서 거기서 예산을 그 검토하고 승인하고 집행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서를 처음 만들고 그 부서의 책임자로 제가 가서 그 기술자가 소위 관리로서 한 71년도부터 74년간인가 3년간 제가 그 공사관리부에서 그 공사관리를 또 전담한 현대건설로서는 처음 있는 또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술자가 관리부서에 가서 관리를 공사관리를 했다는 그런 또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 그 같이 입사했는데 네. 이명박 씨는 이제 부사장이 되고 그럼 이제 그 물론 기술자로서 이제 본사를 하지만 그때 좀 느낌 좀 어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예, 그 제가 정리돼- 편하게 이렇게 예.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때 소위 나만 해도 예. 엄청난 빠른 그 승진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제가 볼 때 이명박 씨는 창업주가 엄청 그 집중관리, 특별관리 챙겼던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동료에 비해서 엄청난 소위 그 파격적인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 부사장이 부사장 같지가 않죠. 나랑 똑같이 그 태국 그 진해 비료 그 정지공사에 그때 야 이경리 야 김기사 했던 사이였고 태국도 이경리하고 김기사로 갔었고 그러다가 나는 헤어져서 그 이제 미국 갔다 1년 온 뒤로부터 계속 포장공사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마침 71년도에 공사관리부에 딱 차장으로 와보니 그분은 부사장님이 돼 있더라 이거죠. 얘기는 그때 특별히 심지어는 그 창업주 아들들도 그걸 거의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 나는 동료야, 동료인데 그 양반은 부사장. 그리고 회사는 조직 아닙니까, 예. 엄연히. 그러니까 차장하고 부사장 이게 막 먹어서는 안 되죠, 이 조직으로. 그러니까 아마 내 태도에는
자꾸 맘먹는 그런 그 점이 있었나 봐요. 하루는 그 국내공사 관리부를 우리 공무부라 그럽니다. 네. 공무부에서 그 양반이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공무부 이제 책임자가 차장들이 4명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 4명 있고 이제 과장, 대리, 뭐 사원 이렇게 있는데 쭉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가 이제 그 차장이니까요. 옆에 앉고 다른 차장도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더러 그 적당히 편집하십시오. 예. 갑자기 나더러 김 차장 가서 종이하고 연필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황당스러운 거죠. 또 속으로는 지가 뭔데 하는 생각. 그러나 순간적으로 저분은 부서장, 나는 차장이구나 한 그 현실을 예. 거기서 내가 뭐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더러 연필하고 종이를 가져와라. 여사원도 있고 뭐 쫙 있는데 왜 나더러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지만 딱 보니 그분은 부사장, 나는 차장. 그래서 네, 그러고 가서 갔다가 놓고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이명박 그리고 곧이어서 또 사장 됐어요. 이명박 사장을 내 나름대로 또 저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정정 회장이 많은 권한을 줬어요. 인사권, 승진을 시키고 배치하고 하는 인사권, 또 금전 출납에 대한 권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걸 모두를 그때 다 그 이명박 씨한테 그 창업주가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사장으로 와가지고 그 막대한 권한을 행사를 하니 우리가 입사할 때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 있었던 중역들이 그 당시도 다 있었어요. 다. 우리가 사원으로 입사할 때 뭐 이사 상무였던 분들이 뭐 전무부사장 정도 돼가지고 다 그 엄전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그 소신껏 일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중역인 입장에서 신입사원 온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게 된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분들이 굉장히 내 입장에서 궁금하더라고요. 저분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까. 근데 문제는 경제권이에요.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 직접 비용 외에 그 필요한 부대 비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접대도 해야 돼요. 그러면 특히 이제 명절 때라든지 그 뭐 필요한 그 부대 비용 청구를 하면 이분이 결제를 해야 모든 돈이 나가요. 근데 중역들이 새파랗게 옛날 신입사원인 분한테 가서 고주할 미주할 그 결제 받기가 참 그 쑥스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직접 들고 오는 중역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좀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서 비서를 시켜요. 그러면 그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보고 알았다, 거기 두고 가라고. 그럼 결제를 안 해요. 그러면 막상 필요하고 다급한 건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 그 오래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적하면 그분들이 내려와요. 왜냐, 내가 그때 그 제가 공무부장일 때 그분이 사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산 차장으로 갔다가 잠깐 제가 또 공무부장 역할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부서. 그때 내가 결제 때문에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와요. 보면 그분들이 와서
이사장 그리고 이제 사항을 설명하려면 전무님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탁 묻지도 않고 그게 뭐냐 길들이기 와서 자고가 나오고 대화를 하든 뭐든 해야지 여자 보내가지고 그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길을 들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항 설명을 듣고 나중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판단해서 리젝트할 건 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그 경영권, 지배권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교 가까이서 이제 많이 보시는데. 저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창업자께서는 그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이 어떻든 무슨 뭐 어떤 일을 잘한다든가 뭐 특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곁에 보이는 어떻습니까? 창업주께서 왜 그 이명박 씨를 그렇게 특별 관리했고 했느냐? 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고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이제 입사 동기고 또 저도 그 창업자하고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자주 찾는 그 기술자 중에 하나하고 또 직접 대화를 수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왜 저 양반을 저렇게 파격 승진을 하고 저 양반이 저렇게 중책을 맡기나 그 벤치마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그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 양반을 관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물론 특별 키웠던 다른 동기는 제가 그 차치를 하고 그럼 또 있겠죠. 창업주가 왜 저 양반을 저렇게 특별 그러나 제가 볼 때 왜 나하고 비슷한 능력의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성공을 하느냐 하는 걸 살펴보니까 그 양반은 소위 정보 그 창업주의 모든 정보를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제를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 이명박 사장은 계속 그 정주영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아침에 어느 분이 들어갔다 나왔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느냐 그 대화를 내용을 밖에서 잘 모를 경우는 그분의 표정은 어떠했느냐 이걸 계속 시간 단 계속 물어요. 자기 이러면서 계속 그 회장실에 회장 정보를 우리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만. 근데 그 양반은 초점이 어디가 있냐 포커스를 전부 그 정주영 회장한테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젊은 사장이지만 그 당시 그 많은 그 중역들이 있었어요. 부사장 전무 뭐 각 부서에. 그럼 그 정주영 회장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 해결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사장 그거를 감을 잡는 거죠. 건축 부서에 중역이 들어가서 어느 분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다. 얻어 터졌구나. 뭐 이런 걸 다 그 감을 잡아가지고 모범 답안을 자기 나름대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그 정주영 회장이 사장을 찾죠. 이명박 사장 좀 올라오시오. 그 답답하니까 또 상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답안을 그건 뭐냐? 많은 분석을 한 연후에 가져간 답안이기 때문에 창업주 마음에 거의 적중한 그런 답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일만 하는 사람하고
자기 관심의 거의 8, 90%를 창업주 쪽에 그 맞춰놓고 창업주 입장에서 생각하고 창업주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그런 분들하고의 그 해답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바로 저거구나. 저 사람의 그 장점은 저거구나. 그러니까 그 창업주는 늙으나 젊으나 다 통틀어서 사장이 매우 유능하다. 매우 나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공사 얘기를 좀 돌아가가지고 이 경부 고속도로에도 이제 관여를 했다 아닙니까? 경부 예. 고속도로가 어쩌면 이제 국내 사업으로서 이제 좀 우리 소위 말하는 박정희 정권에서 많이 인정받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네, 네. 그 경부 고속도로에 참 특히 옥천 구간에 참여했던 예.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는데 그 옥천 구간에 경부 고속도로에 관한 얘기를 좀.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담당한 공사는 아니었고요. 예. 그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다른 이제 분들한테 예. 그 들으십시오. 근데 그게 터널 공사입니다. 예. 터널 공사인데 지질 조건이 그 좋지 않아 가지고 예. 터널 공사가 계속 붕괴되고 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기 준공은 정해져 있죠. 예. 공사 조건은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그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터널 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71년 10월 달까지 포장 공사를 계속 수행하다가 예. 그때부터 공사관리부에서 3년간 그 근무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부산항 신부도공사 소장으로 제가 발령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부산항 그 신부도공사는 그 당시 그 국제 입찰 방식으로 그 4개 나라가 입찰한 국내 공사지만은 국제 입찰로 그 발주한 154억 규모의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공사였습니다. 근데 공사의 주요 내용은 그 수백 년간 다져져 있던 그 낙동강 그 하상에 네. 퇴적되어 있는 그 불순물이 많이 섞인 모래를 점도 3%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점토가 3% 정도만 낄 정도로 깨끗한 그런 그 모래로 세척해서 낙동강에서 그 부산 그 신항 부지로 옮겨서 300만 입방의 모래를 매립해서 그 부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 외에 항만공사에 대한 구조물 뭐 여러 가지 따르겠습니다만은 주 내용은 낙동강 하상에 그 오염된 모래를 깨끗이 청정해서 300만 입방에 해당되는 양을 운반해서 부산 그 신부도 현장에 매립하는 공사를 그 주된 공사로 하는데 제가 그 이 공사 국제공사이기 때문에 네. 감독관도 그 독일인 뭐 푸드웰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런 감독이었고 발주처는 항만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 신부도 공사로 발령 받은 그 뒷얘기는 제가 공사관리부에서 공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74년도 10월 달쯤 되니까 그 창업주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네. 갑자기 부르더니 네가 부산항
신부두공사 소장을 맡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계속 도로 포장만을 해왔던 그 경험밖에 없고, 소위 물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은 나를 그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또 그것도 국제 규모의 그 기준의 공사 소장을 나더러 맡아라. 네가 해. 그러면서 그 2주 만에 공사 수행 예산, 집행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천벽력이죠. 이거 순전히 도로 포장만 전공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한 30년 동안 공사 관리만 했던 나한테 갑자기 뜻밖의 항만공사를 책임져서 하라. 이거 처음에 겁도 나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물론 그 학교 때는 기본적인 걸 배우지만 그거는 거의 그 현장 공사를 집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주 내에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그러니 뭘 알아야죠.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부산 항만에 관한 공사 내용을 살펴보고,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이 주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그 몇백 년 다져져 있는 그 모래를 그 파서 그걸 씻어 가지고 어떻게 그 배로 운반을 사느냐, 이게 참 막연하고 참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쓰리바 24짝을 샀습니다. 쓰리바, 여기 신는 쓰리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리바가 바지선, 모래 바지선이에요. 나로서는. 그 바지가 뭔지 본통이 뭔지 제가 전혀 모르죠. 물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지고 낙동강에서 모래를 파서 씻어서 이 바지에 실어서 이걸 끌고 와서 부산항만 그 장소에 언로딩해서 다시 끌고 간 동안에 다른 데들은 다시 또 그 로딩하고 클리닝을 계속하고, 이거 연속 그 동작을 이해를 하려니 뭐 이해가 안 가서 쓰리바를 밤새 끌고 다녔어요. 바닥에. 그때 그 제 이제 후배 한 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참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지만 이제 감을 잡아서 하여간 2주 만에 공사 예산서. 공사 예산서라는 건 그 이제 그 장비 동원되는 인원